그쪽서 이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수가 있죠. 제가 이 학문을 시작한 이유는 한국 정치 해법을 찾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하고 찾아내는데 2006년 정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1999년에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주의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중심의 정치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원 총괄 책임도 해봤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자기 권력에 관심이 있지 국민 권력에 관심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지 내 인생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양원재를 몰라. 연대 정교수가 양원재를 몰라. 한심하죠. 물론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긴 합니다만 한 단어를 찾아내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인류학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묵은 소리 광소리다.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음으로 양으로 정치 전매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프레스센터에서 양원재 대토론을 했어요. 쟁쟁한 학자들 다 오셨습니다. 그 양반들도 똑같아요. 필요한데 거의 끝입니다. 국회의장들 필요한데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이병 회장님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 치면 많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에서 좀 어려운 것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2010년도부터 와서 가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 이름 치면 많이 나와요. 그 개혁정치 2012 이제 가입자 수가 11,000명이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등등등 뭐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 치면 좀 나오고 인터넷에서 정치학박사 번호성 치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싶은데 편한 용어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 얘기를 하느냐, 정치의 어휘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서양의 폴리틱스와 동양의 정치가 같은 말이냐, 과연 우리가 디모크라시를 정말 민주주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캐피탈리즘을 꼭 자본주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쓰는 사회과학 용어의 95%는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에 쓰던 용어가 없어요. 사르트르의 표현처럼 그냥 자궁 밖으로 던져진 새끼들. 조선시대에 쓰던 용어 다 잊어버렸어요. 없습니다. 제가 석사를 서재필의 독립신문 연구를 갖고 있었는데 저 박수 쳤습니다. 서재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896년도에 수많은 한글 신문을 만들어내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욕도 하지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 갑신정변 참여했다가 처자와 외가와 친가가 다 전멸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민중을 위해서 또 그런 걸 만들어내고 다시 또 미국에 들어와서 살까 하셨지만은 그런 정신이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서양으로 폴리틱스는 이제 공동체 운영 기술을 말합니다. 경영이죠. 한자어로서의 정치라는 말은 여론을 중의로 잡아가지고 통일을 하고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내용을 정책으로 삼아 실현하는 것. 이걸 용어를 풀면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정책 교과서 이런 말 없어요. 학문의 한국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디모크라시죠.
정치학과 4년을 다 디모크라시 연구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디모크라시가 뭐냐? 정치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스리는 거래. 그래서 야 인마 학교를 때려치든가 졸업장을 받지 마라. 4년간 디모크라시 배워놓고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글자만 읽었지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민주정치를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또 흔들리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정체성도 모르겠고 뭐 야다 뭐 여다 중심이 보고 뭐 좌우에 날개가 있다 그러는데 몸뚱아리 없이 날개가 뭐 무슨 재주로 그게 존재를 합니까? 우리는 몸뚱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날개 얘기만 하는 거죠. 마치 파도치는 바다의 배처럼 어디로 가면 뭘 할 건지 모른 채 표현하고 있는 게 한국 정치 현실이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체라고 알려주면 화를 내. 한국 정치인들 특히 그렇습니다. 지가 정치 권력 선거에서 2번 당선됐는지는 몰라도 정책 공부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모르면 배워야지 왜 기분 나쁘해. 네? 이게 한국 정치 현실. 어떤 분한테는 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하고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만 하려고 하면 있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하나 근본적으로 들자면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면서 역사 과정 속에서 민주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고 항구적이어야 될 민주정치 시민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내가 민주정치 하니까 니들도 따라와. 그거예요. 말대꾸하고 물으면 어린 놈이 건방지게 말대꾸한다고 팩이나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민주화 인사를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한심하네요. 오늘날 독일을 사람들이 반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저놈의 이 나치즘의 내용을 다 삭제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시민교육을 실시했어요. 헌법에 보장된 내용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왜?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약점 때문에 히틀러가 득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종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뼈저린 노력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초중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잠깐 하고 대학 다니면서 교양수준에서 잠깐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왜 안 했느냐? 통치하는 사람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나라를 어서 만들고 권력을 잡아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권력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또 미국의 반대만 안 하면 된다. 권력적으로 미국의 반대만 안 하면 돼. 미국도 내 치는 인정할 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왔어. 그러니까 권력자 중심, 친미 성향을 강하게 한 두 가지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 정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민주적인 뭐 공화국 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건 그냥 명분으로 사실 존재를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화국 이렇게 말하니까요. 대학 교수인데도 북한 얘기하는 줄 알고 귀를 좀 그렇잖아요. 정식 용어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 얘기만 우리가 공화국으로서 이렇게 하면 북한 얘기하는 줄. 대학 교수님도 그러니 그건 뭐 다른 거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공화국은 북한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정도로 사회와 민주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바로 한국 정치사의 큰 물줄기가 됐어요. 그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헌사입니다. 1회에서 9회까지 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창피스러워요. 세계 헌정사에 그대로 없잖아요. 4.4.5. 반올림해서 통과시키는. 아, 창피해요. 권력자의 지배의지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헌은 권력 구조를 권력자 편의에 맞게 고치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내각제와 양원제 중심이 원래 헌법 초안이었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 독해를 하고 마지막 날 땅땅땅 하면 끝나는데 마지막 날 밤에 누군가 가서 이승만 박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각제하에서 대통령은 개털입니다. 아시죠? 뭐야? 그 다음날 집행인들 가서 난리쳤어. 나 있다고 그러면 안 해. 나 내일부터 반헌법운동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동경제대를 나온 김준현 씨가 30분 만에 다 고쳐버렸어요. 원하시는 게 이거죠? 이게 이 한국의 헌정사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각제와 양원제 중심의 기초헌법이 거부되고 헌정사 중에 굳이 좀 낫다고 고르자면은 4.19 이것 때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 그게 내각제와 양원제죠. 그다음에 86년도 엄청난 데모를 통해서 마작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낸 부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그것이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이전의 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말만 대통령제지 아시다시피 미국형 대통령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칼 레벤스타인이 분류하는 신대통령제, 군주제의 또 다른 이름. 그거. 그럼 한국 정치의 특징이 뭐냐? 의회는 단원제, 행정부 독주의 제왕적 권력을 지닌 신대통령제 수준의 권력,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장에 지명되는 힘없는 사법부, 거기다 또 헌법재판소로 둘로 나눠져 있죠. 아무 힘이 없어요 사법부는. 그래서 그냥 일반 공무원 같아요. 그냥 공무원. 또 중요한 제5부 권력인 선관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선거법도 아무리 먹여도 거기서 오케이 안 하면 끝나.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법을 한다면서 정관예우를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입 밖으로 얘기를 합니까? 법치국가에서. 그건 공화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민주정치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그건. 죽여야 맞아. 그런데 잘 벌어. 웃기는 거죠. 창피한지를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게 가장 피난 소리냐. 또 대통령과 여야가 대법원장이 또 힘쓰는 헌법재판소. 그 인적 구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중심의 방송위원회 인사. 방송도 다 장악되어 있어요. 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공천제도 하향식이죠. 하향식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전략공천제가 또 있잖아요. 마음대로 탁탁 꼽아주는 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구의원까지 막 정당 공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예요? 백작이야, 백작. 옛날로 말하면 백작. 그 사람이 허가가 떨어져야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군수든 시장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선위원쯤 됐다? 아, 이 사람은 공작입니다. 국상을 보내죠. 대단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가장 멍청한 짓일 겁니다. 돈 없는 노무현이 마지막 살 길은 뭐냐면 당국계나 빛나는 구의원들이 자기 여론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엉뚱한 도장을 찍어버려요. 막판에 자기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좋잖아요. 좋아요, 국회의원들은. 얼마큼 좋냐면 제가 보장 하나 잠깐 했었어요, 옛날에. 장관 차이가 다 됩니다. 네? 네. 그 국회의원 저 앞에 그 국회 맞거든요. 차관차 비켜요. 차관차 비키고 다 네. 감사를 하죠. 그 권한 행사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국회의원 좀 되면요. 3급하고는 얘기를 안 해. 최소 2급 공무원, 1급 그냥 불러. 국장.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뭐예요? 예산 배정해.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정당은 또 지역 정당 기반이 양당제 중심이죠 지금. 네? 정치 참여는 개파 중심으로 돈 공천으로 인맥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정책 국민성한테 말해요. 너 돈 많냐?
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공천 받으면 10억은 까야 돼. 너 10억 있어? 그럼 10억 갖고 오려면 50억은 있어야 되겠네? 비례대표는 여당 30억, 야당은 20억 왔다 갔다. 거기서 인맥이 있으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남습니다. 대우받는 거 생각하면 남아요. 없으면 아예 못합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구의원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려면 동네에 빌딩 한두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운 좋게 물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민주정치 제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권위주의적 제도라고 합니다. 또 남북 대치 관계라서 공산주의는 어차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불과하냐? 그 영향받아 살짝 들어간 것도 기피해요. 또 그런 대로 견딜 만은 해요. 근데 민주주의 제도마저도 왜곡을 시켜. 군부 독재를 하면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필요한 그런 제도들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민은 지금까지 4분의 1 민주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짜리 민주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민주적 정치제도의 간단한 내용을 보자. 그래서 우선 의회는 양원제가 기본이에요. 왜 양원제를 하냐면 미국에서 양원제를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이 뭐냐? 한 정당에 의해서 의회가 독점이 되면 민주정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두고 상원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상원은 지역대표 성격으로 하죠. 미국은 지금 정당 구조가 약하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군 중에 인구 1000만이 넘는 나라 중에 단원제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예요. 그 두 나라 특징 알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입니다. 행정부 제도는 그럼 또 뭐가 있냐?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 이건 행정부 시스템이에요. 행정부의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얘기라면 행정부 얘기부터 먼저예요. 의회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 행정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정부부터 얘기하니까 저 가끔씩 이런 생각, 이놈의 신문기자들은 학교를 어디로 다녔냐? 뭐 싸움치기에서 학교 졸업했냐? 어떻게 얘기를 거꾸로 하냐?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또 이원 집정제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는 프랑스형 대통령제예요. 이원 집정제라는 게 집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 정부제나 프랑스형 대통령제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 하에 헌법위원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 어떤 나라는 또 쪼개놓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은 이제 연방이니까 연방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 대법원장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해서 뽑지 않습니다. 검사장인 다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죠. 네. 형사범을 민사범으로 빼는데 기본 5천만 원. 그거 뭐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검사하고 얼마나 됐어요? 판사하고 얼마나 됐어요? 수가 돈 들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왜 바꿔야 되느냐? 그냥 하면 안 되냐? 이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잠깐 보십시다. 한국의 발전은 1공화국 말미에,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원조 안 해주면 자립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50년대는 국가 예산의 70%를 미국이 해줬습니다. 진짜 고마운 나라죠. 진짜 고마운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돌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케네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놔두면 공산화 될 위험도 있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안 돼. 그러니까 좀 경제를 발전시켜야 우리 말도 잘 듣고 친미 쪽에 서야 나라도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케네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4.19가 터지면서 원래 2공화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때는 그랬고 2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5.16이 총 터지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정권은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고 원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시작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급한 성격에 막 1년간 했어요. 했는데 인플레 엄청 심하고 통화정책 뻥끗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걸 다시 쓰게 됩니다. 다만 그 양반이 잘한 건 뭐냐? 동원정책.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표어 정치, 동원 정책입니다. 국민을 세뇌시키고 국민을 자원화시켜서 동원시켰어요. 그래서 깃발 들고 쭉 모여서 새벽 5시면 문 열고 나와서 돼지밥 쓰기하고 보리밥 먹고 뭐 이렇게 홈분식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자체를 성장 자원으로 삼아서 국민 동원 정책을 사용하면서 저임금 고노동 형태로 그때는 그래도 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없었으니까 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박정희 칭송을 합니다. 배운 니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못 배운 우리는 시골에서 그 양반 덕에 그래도 먹고 살았어. 부정 안 해. 또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사불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해.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술에 취해갖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걸리잖아. 할머니들 다리 벌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사회주의 정책이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나마 슬픔을 조금 가시게 했습니다. 제 어릴 때는 그 어머니들 그 병원비 없어가지고 병 막 붙어드리면서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 조금 하루 살아서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더 공고하게 단일화됐고 중앙집권화됐고 나머지 하부 조직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 획일화돼 갔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부도 모두가 피라미드 구조가 됐죠. 근데 이제 이 개독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경제단체, 경제 단계가 넘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수출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정책과 저임금에 기반된 모방성장, 카피성장이라고 하죠. 모방성장의 한계가 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량 공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 왜? 그 뒤에 돈이 달린 문제가. 착복한 그 돈을 다 풀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요구는 거세고 노동쟁이는 터져나오고 창의성은 부족하고 압축 성장력으로 점차 떨어지는 민도는 높아지고 부모님도 안 먹으면서 학교로 보내서 애들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버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대학생들은 연일 데모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있어요. 엄마 아프다고 하고 휴학하고 빨리 내려와라. 저희 뭐 아는 형한테 그렇게 해서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다르자 정치 권력도 모양새를 살짝 바꿨어요. 그게 바로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를 강타한 민주화 시대. 남미에서부터 시작됐죠. 남미에서 시작되고 우리도 왔어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전두환 노태우가 뭐 훌륭해서 해준 게 아니고 남미에서부터 이미 터져 나갔거든요. 한반도 정치 형태를 군부 독재 수준에서 문민적 권위주의 형태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분야별로 적당히 문민했어요. 적당히 개혁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잘했어요.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 군꼴이 문턱 낮춘 것도 김영삼 씨고, 뭐 앞에 그 일본 법률 없앤 것도 김영삼 씨고 많이 했어요. IMF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것도 뭐 그 양반 책임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돌아닥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가 그때 유학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내가 나와서 공문서를 보고 참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걸 해석하다니. 이거 바보 등진 새끼들 아니야. 미국 애들이 할 지락이 없어갖고 그거를 낭만적으로 니들 뭐 이스트팩 메고 놀러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라 피자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신패권주의.
공산주의 경계하면서 느슨하게 풀어졌던 자금들, 네? 이거를 철조만 걷어내고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 그거를 뭐 낭만적으로 해석을 이 나라 거덜나겠구나. 조만간 거덜납니다. 거덜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식하고 공부 안 하고 참모들 말 안 들으면 쪽박차입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신패권주의 전략, 즉 경제패권 강화하는 정책에 대응치 못하고 화색을 보내다가 IMF 부재금융을 받아하는 상황까지 다신 겁니다. 위기는 물론 몇 년 만에 넘어섰어요. 왜? 한국민 참 착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중국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기적 같은 국민적 단결 덕분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또 계획을 등한했어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외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IMF를 겪은 직후라 그래서 일자리만 있으면 네? 어디 부대가 나갈 수만 있으면 월급 좀 들여받으면 어때? 일자리 있는데 이거 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 도장 찍고 노무현 도장 찍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선진국은 이게 실패한 나라가 없어요. 왜?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복지에 쓰였던 자금의 일부를 돌려서 경제력 확보에 쓰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지가 안 깔려있는 나라에서 신자유주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멕시코처럼 돼버려요. 임금 착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젊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미래가 무서워서 섹스를 못해. 결혼을 못해. 가정꾸릴 엄두를 못 내. 인간으로서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비참하잖아요.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사는 게 뭔데? 사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점점 번지구의 욕구를 못해. 책임져야 되고 뒷감당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 요새 웃질 않잖아요. 다 빚쟁입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다 빚쟁이에요. 저도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에서 거꾸로 일들이 많습니다. 비참해요. 다른 걸 떠나서 애들 밥 주는 거 갖고 왜 싸워? 어른으로서의 존경심에 그게 마지막 라인이에요. 그게 애들 밥 주는 거 갖고 왜 싸워? 내가 안 먹더라도 줘야지. 네? 그럼 그 엄마가 놉니까 집에서? 아빠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바깥 돈 벌어 나가잖아요. 그럼 세금을 딴 데서 걷으면 되지. 애들 바깥으로 왜 싸워? 그러고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아이고 창피해서 진짜. 고객님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누가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저 혼자 댄스브루스를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린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들 밥 주는 거. 머리를 돌려야지, 머리를. 다른 데서 만들면 되잖아. 애들을 가난하더라도 애들을 내가 밥을 살 수 있다. 뿌듯한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해? 어차피 내 건너 사촌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 보면 큰 돈도 아니에요. 예산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수준이 얼마나 큰 나라? 세계 경제력 넘버 13입니다. 엄청나요. 인구 5천만에 소득 2만 불 이상 가진 나라가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한국이 거기 들어갑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세계 5입니다. 5th. 대단한 나라예요. 국방력 세계 넘버 9입니다. 국민만 몰라 국민만 그거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막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막 짜증나.
한국은 앞으로 한 번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도 이루고 외세도 밀어내고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가 핵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고민해야죠. 이제 몇몇 정치 권력자들이 패거리로 돌아가면서 결정했던 많은 일들을 국민 중심으로 일해나가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천하나 세월호. 얼마 전에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플라스틱 비행기. 예?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많으면 상식 이해라는 얘기예요. 상식 밖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밝혀? 밝히면 되지. 왜 사람들을 궁금하게 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 시험을 갖고 거짓말을. 플라스틱 비행기요? 그거 10분 뛰면 엔진 타요. 1m짜리 이거 또 다른 거. 그거 그거든요? 10분 지나면 엔진 탄다니까. 그걸로 막 휴전선 넘어서 왔다가 찍고 또 간다고? 미국도 없어요, 그런 기술. 그러고서 뭐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적어도 레이더 삽시다. 군수업자들 그 사는 거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산비리하고 어떤 한탄 놔두면 한탄을 해. 너무 좋은 사람. 북한도 미사일이 많잖아요. 대공 미사일이. 거기 타고 조종사에는 북한이 안 쓰는 S8, S9 이건 모듈이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S5, S6는 없다는 거예요, 모듈이. 그럼 조종사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북한은 레이더가 회피하잖아요, 그 대공 미사일을. 그러면 쟤네들 갖고 있는 게 여기 없는 거야. 그 미사일 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 고작 그 500억 벌어 처먹으려고 몇 조를 갖다가 그냥 날리게 만들어. 총살까? 자,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 60%가 대졸이에요.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의 60%가 대졸 또는 동등 수준입니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해준 거 별로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막 별머리를 합니다.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머리를 씁니다. 왜? 국가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만 가져가니까. 공짜로 뭐 주는 게 없어요. 다 이자내는 거지.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일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잖아요. 그 노동자만 그렇죠.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잠을 거의 안 잔다고 보는데. 그리고도 망해요. 이 국민들이 스스로 없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함께하고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중심 사상이에요. 우리 그 9,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국민주의를 만든 게 그 동력자원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이 그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국민 성장의 성장 철학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국민주의 정치사상이에요. 그 왜 국민주의라고 하냐, 민족주의라고 하나? 민족주의라는 말 잘못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나셔널리즘. 그 나시오, 낫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감각이 나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독일 거를 많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지들이 다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민족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귀족의 반대말이 민족이에요. 그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귀족의 반대말이 민족이라는 거. 쌍놈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대에도 족이 있었어요. 구이족, 동이족,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부릅니다. 민족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선별에서도 우리는 막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정이 안 돼요, 조정. 지금 법률 용어도 보세요. 다 이런 거죠. 독립이 아직도 안 됐다. 그럼 이것을 극대화해갈 제도가 뭐냐? 이 결의어를 풀어넣어서 세계 제1의 정치 제도를 꽃피우고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뭐냐? 이거 공의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찾는데 그럼 뭐 하려고 찾느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식민지적 압제, 생존의 독재, 권위주의
이 슬픈 자화상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것 지워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시절에 세뇌된 왜곡된 정치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두려움과 자학의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놈들은 안 돼야. 해봤어? 안 되는 놈이 3.1운동을 어떻게 했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식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던 대학 졸업한 사람이 건설업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랑 잠깐 대화를 했어요. 대학은 우리나라는 뭐 모래 안에서 흩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얘마 3.1운동이 너 뭔지 알지? 야 뒤질 줄 모르고 손만 들고 나가서 만세 미친놈들이지. 근데 그걸 우리 동무가 했다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게 모래알 같은 걸 어떻게 하냐. 조살라고 도망가고 고자시라고 해야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이 정신을 못 살립니다. 동학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종교사에서 사인여천이라는 거기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면서 미래 가치를 넣고 한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당위를 가져야 된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원이 바로 의회 단원제입니다. 뭔 말이냐? 의회를 밥만 먹으면 내 거야. 행정부는 내 거야. 사업부는 쪼개버려. 대법원에 내가 임명해. 그럼 다 뭐가 됩니까? 전제군주가 됩니다. 조선시대 왕도 못 누려본 걸 누려요. 한국 대통령. 조선시대 왕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관원 애들이 맨날 잔소리해. 전하,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도끼자로 갖다 놓고 저를 목을 치십시오. 그래서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상소 맨날 올라와. 전하께서 그렇게 내리신 결정은 뭐 유학의 근본 교리를 해치는 것이고 막 괴로워.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면 또 뭐라 할 거고. 조선시대 왕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훨씬 권한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똥 싸는 거에 다 타기로 가잖아. 국녀랑 연애하는 거까지 다 적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 정확성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런 정확성. 그래서 의회 단원제임으로 의회 양원제를 구성해서 대통령 권력이 의회를 점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법부 수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아서 의회와 행정 권력의 불법을 견제해요. 그리고 다시 의회를 정당의 손안에 두어서 독점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자 그거예요. 그럼 지금 300명입니다.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에요. 그 54명을 딱 뽑아가지고 상원을 만들자 이거예요. 미국은 비례대표 없죠. 우리 헌법에도 초백에는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왜? 권력 공고화시키려. 그 다음에 돈창고 선거 지금까지. 없애고 상원을 만드는데 무소속으로 해서 국민상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원은 정책 중심이니까 정당이 해라.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국민이 해야 되겠다.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지역균형으로 원칙으로 해서 상원의원을 뽑되 인구 편차가 심하니까 최대 5석을 하고 지역을 서울 같은 경우 1200만 살지만 5석 이상은 못 준다. 그 다음에 100만 명당 한 명씩 하자. 이렇게 하면 적당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지닌 해외 동표, 지금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동표의 국민주권 행사권을 위해서 특별구를 만들자. 해외 동표 상원의원 특별구를 만들어서 저보다 4석 정도는 분반하자. 투표권을 줬는데 당연히 투표권에 따르는 권리도 향유를 해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세계 한상들이 사들이는 이 사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 경제에 공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또 비용은 그럼 어떡하냐? 국민하는 사람들이 비용 어떡할래? 상원의원 지역이 큰데 선거 비용 많이 들 거 아니냐? 선거 공영제 하자. 근데 많이 나올 거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 국민심사 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있는 사람을 일단 치자. 시험 테스트를 하자 이거예요. 범법행위가 있는 사람, 권위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독재성향이 강하다든지 연설도 못한다든지 지식도 좀 일천하다든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빼고 선거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 선거 비용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이런 법적으로 하면 비용 많이 남기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대통령이라는 것은 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내각제를 뽑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말하면서 내각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 안 해요. 내각제를 하려면 공무원의 절대 중립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007에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는 직함이 뭡니까? 국장이잖아. 1급 국장이잖아. 그 다음에 정무직 차관 이상은 전부 정치인이야. 그게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국민소득이 좀 높아야 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당은 정책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각제를 말하는 놈은 미친놈이거나 어리석은 놈이거나 한심한 놈이에요. 무책임한 놈. 공무원들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매달 이거 하고 다녀. 이거 하고 다녀. 왜? 뽑아주는 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다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심하잖아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급공무원 되는데 100대 1. 또 이원정부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원정부제는 사실 내각제를 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프랑스에서 새롭게 만든 게 프랑스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입니다. 근데 이원정부제는 잘못하면 독재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공화국을 만들 때 유신헌법을 프랑스의 드골헌법을 참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프랑스는 왜 그렇게 안 하냐? 프랑스 있잖아요. 빗대. 네? 곰시곰시라 이런 거. 싸댔다 이런 거 있어요. 민주주의를 안 하면 저 개새끼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 욕먹기 싫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저 개새끼 웃기고 앉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욕먹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 없게 해버리니까. 프랑스의 그런 시민정신의 기질이 바로 크리티컬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부질게 할 생각이 없고 또 군주제의 전통을 자기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원정부제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원정부제의 특징이 뭐냐. 프랑스형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이 총리 임명합니다. 총리가 장관 선임하죠. 네. 그러면 대통령은 여당 내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외교하고 국방만 책임져요. 하지만 내치를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여당 총리가 되는 한 그 사람은 자기 부하거예요. 그러면 말만 외치를 하는 것이지 이미 다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권력욕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100% 독재. 그게 안 될 경우는 뭐냐면 동고정부. 야당이 이제 절대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네,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그래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고 야당을 인정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원에 의회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해봤자 야당에서 웃기고 있네 총리 나가리 이렇게 쳐버리면 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동고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만큼의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되고 내각제든 뭐 이런 걸 하려면은 국민들이 만만치 않게 보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가 엉뚱한 데 했다가는 욕 엄청 먹는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신장원 대통령이 어떻게 보냐. 정당 공천 배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 상원과 정당 중심 하원 간의 세력이 상호 변제가 됩니다. 두 번째, 단원제 구조를 바꿔내고 양원제를 하며 상원을 무소속함으로써 대통령의 국회 지배의지를 무력화해요. 왜? 상원의원들은 점차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사법부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법원장을 직선제하고 또 미국처럼 만일에 고검장, 고법판사들을 선거를 뽑는다면 사법부의 권한이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에서 유인되는 그 정치자금의 투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역정 중심정당 해체에 이끌죠. 지금 지역 패권주의 정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을 만들면 지역 패권이 없어져 버려요. 2, 3년 지나면 다 흐물흐물해서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되게 그 지역 패권이면 삼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장이 됩니다. 그 지역에. 그 삼선 의원들이 되게 상원의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당 버리고. 지역 패권이 없어져. 분권, 분산,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중앙 문화에서 다양화와 국제화, 특성화로 인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반의 제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수직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평등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행정부 중심 지배구조에서 의회 중심으로 부계 중심이 바뀝니다. 또 거친 정치 문화의 폐기, 폭력 행동. 어떤 사람들 단원지에서 멱살잡이한다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땅땅땅 하면 다 끝나요. 예산 배정이 다 이거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안 돼. 막 무조건 막는 거예요. 레슬링가 헤드가 난리나요. 단원자는 못 받아도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예산 배정 못 받으면 지역대회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 6공화국을 이제 종식을 하고 7공화국을 만들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남북 통일기에 있어서 북한 인구가 적잖아요. 2,5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천만이 넘잖아. 그러면 게임하면 무조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한테 싫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거에 결정을 상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북한에서 상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건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잠깐만 이거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와 함께 수반돼야 될 게 있어요. 조세개혁, 교육개혁. 지금까지 우리는 60, 70년대에 만든 조세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파트 가격이나 제 자동차 가격이나 세금이 똑같아요. 수용차가 돈 벌어?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전체 세금이 한 60%쯤 됩니다. 뭐가 잘못돼서 아주 잘못된 거죠. 페라리 몰고 다니는 애나 2.0 몰고 다니는 세금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세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되고 목적세를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교육제.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고민하는 교육제. 제도 개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은 나라 해주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해주지만 초등학교를 6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배우면 다 초등학교 때 글자 다 배웠거든요. 5년 만에. 중고등학교 합쳐서 5년에. 대학은 4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년에 교양 과목.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좀 라이센스 과정이라는 거죠, 대학을. 3년 만에. 그럼 3년이 줄어듭니다. 예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교육복지 다 할 수 있어요. 또 대학 개혁을 개편을 합니다. 시험을 2가지만 봐. 전공으로 뽑을 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말했던 대로 30%더 뽑아.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3년에 되게 졸업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한 30% 정도만 졸업합니다. 공부 안 하면 드물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네. 그러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남아들기 때문에 교육복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24조 이상 들어가는 그 돈이 국가 재정의 다른 부분으로 아마 투여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요. 지금 우리가 돈 없다 하는데 이게 성장 동력 자산입니다. 이걸 제가 추산만 해더라도 1년에 50조씩 나옵니다. 4년이면 200조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 생각을 못해요. 왜?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이 의식 구조가. 수학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100만 원 더 낸다니까요. 수학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우리 13도 똑같아요. 우리 애는 학원 안 제가 안 다니는데 걔는 그러더라고. 왜 맞아가면서 내 돈 내고 학원을 다녀? 내가 하면 되지. 그래. 근데 걔가 이제 수학을 그렇게 틀려. 그럼 엄마들은 다 똑같아. 얘 수학학원 보내야 되는데. 한 문제 더 맞추려고 100만 원 쓴다. 가만히 생각하면 바보짓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시스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꿔주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정말 우리 이제 국민 행복, 국민 성공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웅비의 코리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실제화된다면 50년 업그레이드된 현실이 그대로 국민에게 부담 없이 안겨집니다. 행복해져요. 막 웃고 그렇게 바쁠 겁니다. 매주 외식할 수 있어요.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게 가장 문제죠. 야, 말은 참 그럴듯한데 또 어떻게 할래 이걸?
아까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자. 국내에서는 기가 빠졌어요. 국내 국민들은 기가 빠졌어. 나 사는 게 더 급해. 날마다 막 카드고 고지서 날라오는데 바빠. 애들 막 학원 보내면 바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정치 교육요구와 개혁의 물결을 그래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겪고 있잖아요, 사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당이 필요하면 당을 하고, 당이 필요 없으면 국민 대연합을 해서 중국에서 하는 거 있어요. 정치 협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 중에 우리 전 국민이 원하는 이 내용과 협상할 사람 손들어. 각서 쓰고 공인 받아. 이걸 공약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실현하라. 된다. 물론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뭐를 하든. 왜? 적어도 정치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국민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당이 국민 주권을 뺏어가서 국민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들끼리 결정하고 다 해요. 문재인 씨가 그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은 불법적 음치 자금에서 수사서 배제합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보다 높냐? 아니면 너한테 비리가 있냐? 그런 말 왜 해? 법대로 하면 되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한중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득권을 더. 이완구 씨 보세요. 나 이완구 씨 문제 터졌을 때 내가 한 말 있어요. 이건 이완구 씨 작품.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해. 왜냐면 저 사람이 정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정치인이 사고를 칠 때는 반드시 최대 이익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이완구 씨 이걸 왜 했느냐? 성완종을 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감추고 성완종을 치면서 돈 준 걸 내가 다 아니까 검찰에 가면 풀 수밖에 없고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여당 내에서 돈 받은 애들을 다 탁탁탁 치면서 대선 중간 보수들 다 잘라내겠다. 그럼 누구 판이 되겠어요? 이병기 씨하고 이완구랑 합쳤어. 누구 판이 되겠어요? 이완구 판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런데 왜 죽어가지고 까발렸어 그거를. 이건 예상 못한 거죠. 이게 세상 일이요. 세상이 웃기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근데 뭐 죽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왜냐면 자기가 또 유서를 썼고 자기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그 상황에 안 가보면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살만이 나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공황 상태에 몰리면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 비행기를 못타고 저 버스를 못타고 왜 식은땀을 흘리고 왜 토악질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공황 상태에 가면 내가 아니야. 죽겠는데. 여러분들 왜 그 화장실에서 대변 마려운데 못 넣는 경험 하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막 급하게 설산하고 생겼는데 그 더러운 기분의 10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그 상황에 간 사람은 죽음만이 나의 해법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한 번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럼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박근혜밖에 없는데 나 그 양반 믿었는데 그 양반이 나를 모른 채 해봐요. 근데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어차피 난 검찰 가서 새고랑 차게 돼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있는 거 다 뺏길 것이고 어차피 내 식구들이든 뭐든 불명예를 다 안게 될 것이고 근데 내가 죽으면 적어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알타이 대연합, 저는 개인적으로 알타이 대연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터키까지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21세기 역사다. 그 시작을 이 개헌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이걸 못하면 우리 국민의 미래도 없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예요.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고, 이제는 배웠어요. 배워서 글리그도 알고 영어도 읽고 다 해. 그러면 나서야지. 책임져야지 이제. 우리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야지.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내가 돈을 못 물려줬으나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못 물려줬으나 좋은 제도를 물려줬어. 머리 좋은 놈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가난한 놈 복지받을 수 있게 하자.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성공 행복을 만들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거기 밑에 물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 좀 축이시고, 우리 권은성 박사님 얘기를 지금 한 50분간 들었는데, 진짜 너무 명쾌하게 문제점, 현황, 대책까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해주신 권은성 박사님한테 우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이름하고 그 다음에 말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성.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먼 길을 오셔갖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김재율 목사님,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강사님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딱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조금 아까 끝나실 말씀에 성완종 관계의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 추측성 얘기입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답니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까지 갔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럼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나 그것만. 우리가 진실을 추정하는 데는 실체적 증식도 있고 논리적 증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증식까지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논리적 추정의 진실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재율 목사님께서 아까 인상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명언을 했는데, 보수와 진보가 분열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보수예요. 근데 사실 저 보수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는 또 양리가 있듯이 진보도 있습니다. 또 진보인 사람도 한쪽 날개만 가진 게 아니라 보수의 날개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철학적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시대가 잘못돼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교육이 잘못됐는지 간에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하고 이원화 시키려고 그래요. 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 똥은 냄새가 안 나고 네 똥은 냄새 난다. 나는 로맨스요, 너는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꼭 선을 그어요. 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님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를
하노라. 요 말씀 가운데 이걸 풀면 아마 굉장한 논문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들은 자유만 주장한다 그랬어요. 보수들은 아마 함축하면요. 그다음에 진보도 요즘은 자유를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감입니다. 바로요. 진보와 보수 간의 공통감이 바로 자유를 주장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시니까 저도 교회에는 나가서 그냥 예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뜻에서 한번 간단히 좀 대답해 어떤 게 진짜 자유인가? 자유의 개념을, 예수님의 자유의 개념을. 설계하시오, 설계. 저한테 yes and no로 대답하라 그러실까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진보와 보수는 진정하다면 같이 만난다, 하나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진보가 사실은 자유를 누리다 맞는데 그 메인 컨셉으로부터 찾아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진보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온 민족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제가 맞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 얘기 한 가지만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질서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방종이 아니고요. 그렇죠. 프리윌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위에는 우리의 자유권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존재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진보 쪽에서 오히려 통제를 부르짖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이퀄리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수는 아시다시피 디퍼런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속되잖아요. 그 이미 종속을 전제하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자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저렇게 학문 쪽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버렸는데 제가 다시 빼겠습니다. 빼가지고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공통이죠. 예. 질서 속의 자유. 제가 들을 때는 그런 거부 반응이 약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 인사만 드렸으면 좀 이랬는데.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강사님한테. 지금 이제 그 국민 개념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민족 개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 개념으로 쓰게 되면 우리처럼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고국에서 쓰는 국민 중심 내지 국민의 개념하고 제가 쓰는 지금 민족 개념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이민을 와버렸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의 그런 국민성은 다른 나라 국가 국민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성과 민족의 그 개념들을 우리 이민자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접촉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민 와서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됨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의 국민 됐으면 그 나라의 실정법과 그 나라가 만들어진 철학을 추구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모국과 자기가 태어난 모국과 배치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 결국 그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것을 따라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잊지 말자. 그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하죠. 민족은 한 혈족을 가진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같은 공통의 피를 가진 사람. 블러드를 함께하는 사람을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은 이게 조금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참정권에 참여를 했잖아요. 선거에 참여하면 18개에서 참여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해외는 종류가 두 있어요. 해외 제 국민이 있고 해외 한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인하고 국민하고 구별을 해요. 소위 영주권자들 이하, 뭐 불체자,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서 시민권을 안 가진 사람은 제 국민이에요.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같은 혈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주제국에 그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해의 한인입니다. 동포. 동포라는 얘기를 서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동포라는 얘기 자체가 하니까 서울에서 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똥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해외에서는 우리가 동포라고 우리들끼리는 우리가 동포라고 합니다. 동포위원회 뭐 여러 가지 동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동포는 그걸 이상하게 똥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말이 안 좋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 시민권자는 해 한인이고 영주권자 이하는 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결애라는 말을 좀. 나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상한 질문 하시는 건 아니지?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 1945년 해방 시험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 대한민국 정치 경제 상황을 모조리 다이제스트에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1시간 없이 다시 못하겠네요. 자, 첫 번째 한국 정치 역사 교체 시대 개혁의 국민 중심의 개혁을 촉구한다. 제 타이틀을 우리 이병도 씨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만드신 겁니까? 제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 개혁이 아닌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겁니다만 저는 타이틀을 볼 때는 대한민국의 체제, 제도 총체적으로 이것을 모조리 한번 리모델링 엎어보자 그런 뜻입니까? 네, 리폼해보자. 그죠? 네. 어떤 식으로 체제 개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잠깐만. 자, 하고 싶은 얘기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 하도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두 개를 대비해 볼 때 과연 정치적 통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겠죠. 역사상 정치적 통합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네, 다시 한번 뭐라고? 역사적으로 정치적 통합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이죠? 죽이거나 죽거나. 죽거나 죽거나. 그게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일본에서 포용을 하거나. 어떤 얘기죠? 독일고 같은 경우는 독일요? 독일인 경우에는 모국이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독이 그 근간법을 가지고 12년 이상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그 전에 교류가 또 자유롭게 어느 정도 됐었고 동독의 정치체가 무너지면서 일이 더 쉬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정치체가 내부 분열을 통해서 무너지면 일이 쉬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교류도 없이 정치적 통합을 한다? 안 하죠. 특히 핵을 20개나 갖고 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가 분열되도록 우리가 뭔가 좀 이바지를 해준다든지 경제적인 꼭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 제3자를 통해서 교류를 계속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시간을 갖고 가야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아까 세월호 네. 미스터리 무인기 추락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미스터리라는 얘기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따져봐야 시간 바꾸고 제 생각은 교수님 일치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대 기업과 국민 중심의 기업을 촉구한다는 타이틀과 또 이런 문제들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한민국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고 듭니다만 결론은 앞으로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시죠. 50에서 우리가 2만 달 이상 커버하는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개헌은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잖아. 9번이 줄여요. 8번이 9번이 개헌. 대한민국이 많다 했는데 또 한 번 시도한다는 게 저것은 지금까지 이제 권력 자중심으로 했으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에 맞춰서 국민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아까 다 얘기 나왔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주무셨구만. 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길래. 자, 우리 김일선 씨. 네, 우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레이스 변호사님한테 제가 오늘 권 박사님의 그 강연 초대글 받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중에서 그 내용이 너무 우선 승자 독식에 의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 또는 의회 양원제로 개헌을 해서 민의를 반영하여 국민 중심의 그 개헌을 하자는 지금 오늘 그 박사님의 강 주장에 또는 강의에 굉장히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 국민 중심의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제라든지 또는 양원제 이런 것을 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선거 많은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선구제보다는 중선구제 또는 대선구제가 굉장히 민의를 반영하고 한다는 걸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박사님한테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에서 지난 3월 2일 날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나온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라든지 석패율제,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발제하신 분이 중앙선관위 그 법제과장이신 그 정재영 분이 발제하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박사님의 지금 국민 중심의 그 개헌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보신 것이 어떻게나 하는 그런 제 제안과 더불어서 요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봤고요. 네. 소선거구제에서 고쳐질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조금나마도 그냥 되잖아요, 그죠? 그걸 좀 막자. 그러니까 유권자의 적어도 30% 선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효하자. 그 마지노 라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30%라면 사실 일반 투표로 봤을 때는 한 45% 정도 이 정도 참여를 해야 맞을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선거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측근으로 그냥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홍보성 정책을 막 들이부어요. 그래서 막 국가공 갖고 건물 엄청 크게 짓고 나는 구청이나 이런 데 지나갔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크게 졌나? 지금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선거구제도 재편 이런 거는 저희가 상원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5명 뽑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중선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석패율제는 헌법상 동일 인물을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또 뽑으면 이게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문제는 위헌 문제도 계속 있어요. 석패율제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저 사람 뽑자라고 하는 취지로 갈 것 같으면 석패율제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심판받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권력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떨어지면 어때? 내 할 일 다 하고 떨어졌으면 국민이 또 나를 이어가면 내 정책이 좋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의기와 자존감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할 게 도수치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정치 보고서 일선에 나가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안 한다는 얘기는 돈도 없지만 굉장히 말해서 대본들 거수기밖에 더 하겠네. 중앙정부에 가서 질문할 때도 원내대표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원내대표하고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형님동생 해야 되고 못된 짓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 2년 하다 보면 물들어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치는 쪽으로 저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제일 크게 남북 문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국민 중심의, 어떻게 보면 민족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국민 중심의 개헌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참 앞서가는 개헌에 대해서 이 보통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얘기는 한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무성 그 대표가 얘기한 그거는 자기 그 새누리당을 위한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을 띄웠다가 막 여론에 좀 부닥쳐서 철회를 했지만은 어쨌든 국민 중심, 민족 중심의 그 개헌을 이 선도적으로 이 주장해 주신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무척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뭐 청중은 참 생각보다는 적게 왔지만은 다 진지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다 저런 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방은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와신 분들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간 한 미주 팔도 이 연합 향후회가 오늘 말씀하신 저거를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파프렛이라든지 이런 걸 요약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읽어서 저 말씀하신 국민 중심의 민족 중심의 그 개헌을 알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훌륭한 강사님을 오신다든지 한국에서 저런 운동이 진행될 때 더 많은 도움도 주고 힘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연합회가 좀 구성 조치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올리려고요. 아 그래. 유튜브라는 약간 왜냐면은 지금 언론사에서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어쩌면은 내일 이제 하여튼 좀 선전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한 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 이게 저 질문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우선 저 변호사님, 그레시피 변호사님 차례로 갈 거예요. 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동안 그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들이 경상도 출신들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훌륭한 정치를 하셔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비경상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겹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왜 경상도 사람들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상도 쪽만 잡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에 공정만 생기고 다른 도들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우리 제주도 사람들, 우리 충청도 사람들, 우리 강원도 사람들 why not?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대통령이 무슨 큰 전문직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박정희 씨 총칼 가지고 해가지고 잘했다고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박근혜 씨, 최태민 목사, 정윤회 씨 축구도로 사사받고 해서 정치해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각 도마다 그 정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아예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지만 경상도 사람 마음에 타도 사람들은 얼마나 차별받고 성질납니까? 제주도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강원도에도 할 만하다. 박정희, 박근혜 씨 정도의 인물은 한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씨, 박원순 씨, 안철수 씨, 또 거기다 지금 여당 누구시죠? 김문수 씨, 다 경상도 사람이 될 확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비경상도인들은 아주 정말 싫습니다. 바꿔보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겁니다. 스위스는 조그맣지만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그러면 평의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기도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민주적인 가치와 철학과 행태가 없는 사람 뽑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제주 사람이면 어떻고 저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로 스스로를 세뇌한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잡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니는 함경도, 아버지는 경상도,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 저는 사는 곳은 서울, 저는 사회 동포주의입니다. 저는 서양 애들을 봐도 한국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네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네 영혼은 참 맑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아까 이제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물로 껴안어 부둥켜 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리 용서 못할 것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다 풀어요. 다 풀고 한번 울어요. 한번 울어야지 자꾸 형제간에 뭐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뭐 동형 뭐 보증서였다, 나 날렸다, 뭐 이렇게 하지만 형제가 와서 동생아 진짜 잘못됐다. 그럼 울으면 해결되죠. 그런 걸 한번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돼. 힐링을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힐링이 필요해요. 사람은 감성을 가진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힐링이 없었어요. 힐링. 그냥 참으라고만 했지 힐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스트레스 많이 푸는데 마음의 힐링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다들 뭐 돌이켜서 혼자 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세쯤 되시면 친구들도 다 죽고 마누라도 죽고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떠나고 그때 내가 왜 살았을 때 이 말을 못 해줬을까? 그 힐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박세나 목사. 권 박사님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또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배우는 입장인데 정말 잘 왔고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배워야 될 텐데 그 기회가 없어서요. 유감스럽고요. 실제적으로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했는데 개헌이 시기성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개헌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은 한 5년이 또 간다는 이야기. 그럼 굉장히 시급한데 정말 그것이 가능성이 언제 또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박사님께서 그 정치 국회의원이나 학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가 뭐냐, 정치가 뭐냐를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현재 집권 뭐 하여튼 그 지식인들이라든지 그런 그룹에서도 이렇게 모르는데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국민들한테까지 제대로 익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다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인데 아직 정말 요원한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개헌을 저는 정말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정치 철학과 또 방향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원하는데 어떻게 이게 실효성이 정말 얼마큼 그리고 지금 한다면은 만약에 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정당 그게 합의가 돼야 돼요. 아니 협의가 돼요. 국민에서 국민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회로 가면 국회에서 돼야 될 텐데 뭐 이게 평등 뭐라고 그럴까 지금 뭐 민주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정당 중심으로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도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 직전입니다. 예. 중국 애들이 와서 물건 안 사주면 우리 부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빚쟁입니다. 심각해요. 서민 경제는 붕괴됐습니다. 이미 붕괴됐어요. 네. 언제 터질 거냐만 남았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제도 개혁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앞으로 안 온다. 뭔 말이냐면 내년에 총선, 후년 대선입니다. 국민이 노도와 같이만 일어나면 그 많은 인간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명이면 한국 정치는 소용돌이 정치입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이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피라미드 집중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 충만도가 딱 돌려주면은 오토매틱으로 돌아요. 그래서 3,000명이 모여주면 됩니다. 그 예도 있어요.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을 때 무솔리니는 로마로 500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임마누엘레 2세가 조각권을 줘버렸어요. 히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 300만 명 마수호신에 가서 엎드려버려. 도로에 다 엎드려버려 300만 명.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정치야말로 정말 제일 좋은 투자처입니다. 이거는 미래, 내 새끼, 나, 형제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제일 좋은 투자예요. 공짜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면 됩니다. 참여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개가 넘습니다.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 시켜 일하라. 네 돈 내고 네가 일해? 왜 안 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될 거야. 그 생각. 그러면 거꾸로 생각. 내가 잔머리 굴리는데 나만 안 굴릴까? 제가 이게 종교 만드는 사람한테 좀 목사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말 해요. 니들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또 어디 중국에서 뭐 되게 북경대 나오는 내 놈이 여기서 300m만 나 걸어갈 때 앞에서 세 발짝 걸어가면서 절하고 다녀. 300m 가는 동안에 500명 무조건 절해. 무조건 막 재림예수라고 하고 절해. 사람들은 호기심에 듭니다. 3km를 걸어가면 10,000명입니다.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재벌된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죠.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말 하시잖아요. 크고자 하면 섬겨라. 섬기면 돼요. 내가 잔머리 안 굴리면 남도 안 굴리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면 남도 굴려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머리 좋은 놈, 돈 있는 놈, 힘 있는 놈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현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면 1년도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국민이 모여지는 대로 인터넷 시대입니다. 3개월만 이 활동 잘하면요 수십만 명이 한국 사람들은 목말라 있어요. 국내에는 목말라 있어요. 국내에는 힘이 없어요. 하고 싶지만 전부 다 불신이에요. 돈에 미쳤거든 다. 다 돈에 미쳤어요. 요새 뭐 보세요. 부모님 폐 죽이고 콩파루가 죽이고 토막내 죽이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각박해졌어요. 정치는 도덕을 잃으면 명분을 잃으면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무리 없어도 있으시고 양반들이 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채통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나이 드신 그 이승만 박사가 왜 대통령이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꼿꼿하고 흰머리, 그리고 연장자,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만으로 그 양반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회의장 된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국회의장 됐어요. 헌법 조항을 막 개판을 쳤는데도 왜 통과됐어요? 제 양반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채통을 국민으로서 이제 자존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정이고요. 저는 이제 질문 드리는 내용이 첫 번째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 문화와 민주주의다. 그리고 저는 그 유교 문화가 그 봉건주의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인권 때문에 나오고 사회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교 문화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해요. 유교식 민주주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있어 보니까 다르다. 사회가 달라서 민주주의가 인권으로 보이고 유교가 문화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를 안 거거든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현재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현 상황에서 그 이제 조금 더 저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개인들이 민주주의의 그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그게 그거예요. 역할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인데 현재 그게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게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개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헌이라는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서 아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개헌이 민주주의를 더 빨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가는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냐 이제 그걸 이제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빨리 안 가는 이유 정치인들이 왜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이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뭐냐 문제점이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개헌이 민주주의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냐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그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저 미국에 처음 왔는데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더라고요. 전 정치 전혀 모르는데 신문에 그게 나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다 이제 그걸 봤는데 그 한국에서는 검찰이 정치 신여나 그 국민들이 검찰을 그 믿질 않아요. 불신한다고요. 불신. 그러니까 정치 신여로 생각하는데 아까 그 상원에서 개헌에서 상원에서 그 직선 그 선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현행 그 정치 제도예요. 대통령제에서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그러니까 개헌을 통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을 수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다 얘기하는 걸 이제 새로 마지막 질문 받습니다. 제가 우리 최중성 이제 빨리 하고서 그걸 총괄해서 한번 다 얘기하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마지막 해주세요. 간단하게 큰 그림에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강의하신 거나 여기에 취지 목적이 우리나라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고치자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다 조리면 그거죠. 내각제는 아니요 됩니다. 내각제 책임제로. 그런데 여기서 아직 헌법 개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넓어요. 거기서 고쳐야 할 점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법 전공자는 안 해요. 첫째,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는 북한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제적으로는 북한은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헌에서 풀어야 되느냐. 그 점 하나. 그 다음에 국민 중심의 개헌. 북한에 있는 분들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면 민족이나 국민이나 우리 한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요. 나라가 다른데. 저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고 답변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민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민족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대한민국 여기 남한만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케이. 그 우리 저 여자분께서 예, 이거 총괄해서. 네, 굉장히 비싼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비싼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교라는 것은 원래 차별 질서입니다. 차별 질서라는 것은 신분제를 말해요.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차별 질서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 이후로 밥그릇, 옷그릇 다 틀려요, 색깔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저는 3000년의 양반 집안입니다. 제 증조부까지 뺏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막 써.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입신양명이에요. 관리되고 족보에 올려서 자기 집안이 괜찮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은 끝났어요. 고종이 3인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끝난 지가 거의 이제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교 문화를 문화로 있는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재해석해야 돼요. 유교 중에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인, 덕, 의, 춘. 내용을 우리가 재구성하면 돼요. 그걸 우리 학자들이 못했어요. 그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0년대에 네오 컨퓨시아니즘에서 이광유의 싱가포르 정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많은데 그건 독재죠. 잘 사는 독재. 싱가포르를 가면 참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교 문화는 우리가 재해석해서 민주시대에 더 좋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개헌을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뒤처졌던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들. 그 사람도 그 제도하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도 없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현행법으로는 안 돼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법부하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북한 문제는 헌법에서 우리가 이제 패배주의적 시각에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패배주의적 시각에서 헌법을 만드신 분이 충정은이 하나 영토 조항을 넣는 바보짓을 했다. 왜 한반도만 우리 겁니까? 너 나중에 가서 할양받으면 거기도 우리 거예요. 중국 할양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하고 경쟁이 생겨서 야 동북 사람들 줄 테니까 우리 편에 붙어. 그럼 동북 사람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영토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겠네. 그래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는 거는 어느 나라도 안, 미국도 그런 영토 조항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소화적인 생각에서 나라를 만들었다가는 그 소화적인 입장에서 그냥 좋아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이제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은 국가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면 통일을 못 해요. 통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로 합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었으니까 세 개가 있었으니까 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합합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것도 국민한테 알려주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외교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거저 막 동포 주듯이 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서 계약을 제대로 쓰고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늘려가면 그게 통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1시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하셨는데 우리 오랫동안 해주신 권호성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자, 나오세요. 빨리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찍었어? 됐어요?